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딘가 모르게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 손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는 스마트폰, 또 퇴근하고 지친 몸을 기댈 때 위로가 되어주는 텔레비전, 그리고 이제는 도로 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기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어서요. 만약에 이 중 하나라도 잠시 멈춘다면 일상이 마비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달콤함에 푹 절어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 이면에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거대한 톱니바퀴의 아주 작은 부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부에는요,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투명하게 흐르지만, 만약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부족해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선, 그 조용한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은, 실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이라고 하면 할머니의 은가락지나 연인에게 선물하는 반짝이는 목걸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신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은은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이라는 오랜 옷을 벗어 던지고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은 이게 없으면 산업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 선 그야말로 전략 자원이 되었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금속이 있는데 왜 하필 은일까요? 전선을 만드는데 더 흔하게 쓰이는 구리나 아니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왜 이 모든 기술의 운명이 은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은만이 가진 독보적인 특성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특급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정보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리가 8차선 도로라면 은은 손실 없이 더 많은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12차선 무제한 속도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귀금속의 왕이라고 불리는 금보다도 이 능력만큼은 은이 한 수 위입니다. 바로 이 독보적인 효율성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신호를 손실 없이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는 은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그 얇은 기계 안,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 위를 수많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오고 갑니다. 그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길이 바로 은으로 만들어진 미세한 페이스트입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5G 통신 기지국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검색 엔진과 AI를 구동하는 저기 축구장만한 데이터 센터의 수많은 서버 안에도 은은 열을 식히고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은 우리 디지털 문명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혈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타던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보다 전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무려 70%나 더 많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에 작게는 20g에서 많게는 50g까지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은반지 몇 개 분량의 은이 들어가는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수백만 대, 수천만 대씩 늘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완만한 오르막길이 아니라 매년 수직에 가까운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붕 위에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푸른 패널 표면을 자세히 보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어진 얇은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선들이 바로 햇빛이 만든 전자를 모으는 길, 즉 은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맞서서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은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핵심적인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첨단 산업이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은을 원하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로 그 순간, 저울의 반대편에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는 폭주하는데 공급이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연간 은 수요는 무려 12억 온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새로 채굴되고 재활용되는 공급량은 약 10억 온스 수준에 그치고 있죠.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2억 온스, 무게로 따지면 약 5,60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은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저수지에 물은 계속 퍼다 쓰는데 비는 오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상태는 벌써 5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그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창고에 쌓아두었던 비상재고마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단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부족하면 그냥 더 많이 캐내면 되는 것 아닌가? 땅을 더 파고 광산을 더 지으면 해결된 문제 아닐까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의 세계에는 이 간단한 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치명적인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70% 이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광산에서 주인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두부를 만들 때 비지가 덤으로 나오는 것처럼 구리나 아연,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캐는 과정에서 함께 섞여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은 가격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광산회사가 좋아, 이제부터 은을 더 많이 캐자 라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구리나 아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광산 전체 생산량을 늘려야만 곁다리로 나오는 은의 양도 덩달아 늘어나는 아주 복잡하고 수동적인 의존관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은을만을 주인공으로 캐는 전문 광산을 새로 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한 장 들고 유망한 광맥을 찾아내는 탐사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환경 규제와 까다로운 정부 인허가를 모두 통과하고 마침내 거대한 채굴 설비를 지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은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년 뒤의 미래를 보고 거대한 투자를 결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공급은 여러 제약에 꽁꽁 묶여서 수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셈입니다. 이렇게 공급은 꽁꽁 묶여있고 수요는 통제불능으로 폭발하는 불안정한 불균형 속에서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조용히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서서히 세계로 흘러가는 은의 시도꼭지를 잠그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진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 생산하는 양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은의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 약 6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져와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손에 쥐고 있는 그야말로 시장의 게이트키퍼인 셈입니다. 이런 나라가 마음먹고 문을 조금만 좁히기 시작하면 전 세계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6년 1월부터 더 이상 은을 자유롭게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소수의 대기업만이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동안 세계 시장에 은을 공급해왔던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 향하는 은 공급망의 밸브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전략 자원의 무기화다. 이 한 문장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자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서 이 자원을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여 세계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아주 명확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이미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자재인 은을 우선적으로 자국 안에 묶어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은을 공급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반대로 해외의 경쟁 기업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유럽, 미국의 기업들에게는 더 비싼 가격과 언제 끊길지 모르는 공급 불안이라는 이중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자원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보고서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아이콘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최근 이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은은 수많은 공정에 꼭 필요하다라며 짧지만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을 이끌고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 이 작은 금속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과 은의 가격을 비교하는 금-은 비율이라는 척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 은이 몇 온스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운이 너무 싸거나 비싸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은이 주로 화폐나 장신구로 쓰였지만 지금은 산업의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뒤흔들리고 특정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과연 과거의 나침반이 계속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과불의 평균값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과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 멀리 중국의 정책과 남미의 광산 이야기가 결국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 가격이 2배로 오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마트에 빵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영향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은 마치 젖은 옷이 천천히 몸의 체온을 빼앗아가듯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매하게 될 거의 모든 것들의 가격에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몇 년 뒤 우리가 바꾸게 될 스마트폰의 가격, 큰맘 먹고 구매하려는 전기차의 가격, 그리고 우리 집 지붕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의 비용까지 그 모든 가격표 뒤에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조용히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개 낀 갈림길 앞에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한쪽 길은 지금처럼 친환경 에너지와 AI로의 전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심각해지는 미래입니다. 또 다른 길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오거나 혹은 은을 대체할 획기적인 신소재가 기적처럼 등장해서 이 뜨거운 수요가 잠시 식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길은 중국의 통제가 더 강해지거나 다른 국가들까지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미래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이 세 가지 길이 복잡하게 뒤섞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목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겠죠. 그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잡한 세계 경제의 지도를 함께 펼쳐놓고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금속, 은을 둘러싼 조용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원자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우리 집 거실의 TV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류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을 읽고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히 반짝이던 금속 하나가 이제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 디지털 혁신,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금속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앞으로 우리 세계를 또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금속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긴장의 흐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